저 거지 같은 할머니 당장 쫓아내! 신부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입구를 찢어 놓았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하객 500명이 모인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빛바랜 한복에 낡은 보따리까지 든 노부인을 보며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둘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고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제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신랑님 어머니라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좀.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이 중요한 날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이 묘한 죄책감을 따를 것인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노부인이 끌려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 밖으로 사라지기 직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가득했고 마치 제가 곧 겪을 일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시간 뒤 제가 신부의 전남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방금 쫓아낸 그 노부인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만수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의 빛이 눈부셨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기업 기획이사라는 직함도,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도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은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들의 손목에서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죠. 제 쪽 하객들은 그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는 게 맞겠네요. 웨딩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죠. 저도 궁금해서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는 한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지만 곳곳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낡은 한복 저고리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녀가 들고 있던 보따리였습니다.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것처럼 빛바랜 보자기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듯 보였어요. 어르신, 초대장 있으세요? 젊은 경비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죠.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 같았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인데요. 그 말에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어머니는 이미 안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물론 그건 제 양어머니였지만요. 이미 신랑 어머니는 안에 계신데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경비원의 말에 노부인의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다시 한번 꽉 쥐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신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상미 여사는 늘 그랬듯 완벽한 차림새였죠. 진주 목걸이가 목을 장식하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이런 데까지 구걸하러 오시는 건가요? 오늘은 우리 딸 결혼식이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들여보내요? 상미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축하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이 보따리에는 됐어요. 경비원, 이분 내보내세요. 하객들 다 보고 있잖아요. 상미 여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노부인의 양옆을 막아섰고 그녀를 밖으로 이끌려 했죠. 그 순간 노부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포기하는 순간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다가 멈춰 섰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신부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하게도 그 노부인을 외면했죠. 도연 씨, 뭐 하고 있어요? 곧 시작이에요. 하경이 저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본 사람처럼요. 저 노인 누구예요? 몰라요. 아마 잘못 찾아온 거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체면이 중요한 날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노부인은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낡은 보자기가 살짝 풀리면서 안에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손수 만든 것처럼 보이는 떡이었어요. 하얀 백설기와 쑥떡, 그리고 팥이 가득 든 시루떡까지. 아마도 새벽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그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빚었을 거예요. 그냥 축하한다고만 전해주세요. 노부인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욱 작아 보였고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죠. 하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잠시 멈춰 섰어요. 돌아볼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통과하고 봄비가 내리는 거리로 사라졌죠. 도연 씨, 하경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완벽해야 했죠. 하지만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노부인의 뒷모습이, 바닥에 놓인 떡 보따리가,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번듯한 턱시도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과연 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노부인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왜인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웨딩홀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노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떡 보따리는 아직도 입구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을까요?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금이 간 듯한 불안한 시작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경이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경의 아버지가 제게 딸의 손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우리 하경이 잘 부탁하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믿지는 못하겠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경 집안에서 모셔온 대학 총장님이었죠. 길고 지루한 훈화 말씀이 이어졌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까 그 노부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바닥에 내려놓은 떡 보따리가, 그 허리 굽은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하경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따뜻하게 받아주셨지만 하경의 부모님은 달랐어요. 특히 장모님이 될 상미 여사는 절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뒤편에 앉은 친척들을 흘끔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죠. 그 한숨 소리가 마이크에 잡혀서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하경 측에서 섭외한 유명 성악가가 아리아를 불렀고 현악 사중주가 클래식을 연주했죠. 모든 게 고급스럽고 품격 있었습니다. 반면 제 측 축하 공연은 대학 동기의 색소폰 연주였어요.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선 공연들과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신부 측 친척 한 분이 옆 사람과 속닥거렸습니다. 신랑 쪽은 좀 초라하네. 역시 집안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봐.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경도 들었는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죠. 오히려 창피하니 참으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경과 함께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 측 테이블에 갔을 때였어요. 아, 도연 씨는 대기업 이사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경의 이모가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아, 그래요? 양부모님이라. 그럼 친부모님은? 그 질문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님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순 없었죠. 돌아가셨습니다. 짧게 대답하자 이모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하경이가 고생 좀 하겠네. 시댁이라는 게 있어야 기댈 곳도 있는 건데. 그 말에 하경이 개입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그래,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하경아, 앞으로는 우리를 의지해야 할 거야. 시댁이 변변치 않으면 친정이라도 든든해야지. 상미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 앞으로는 저희가 부모님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집안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 같았죠. 네, 어머님. 제가 대답하자 상미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 아까 그 이상한 노인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게 맞았죠. 그 노부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떡을 가져왔다던데, 혹시 도연 씨가 어릴 때 신세진 사람 아니에요? 상미 여사의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부인하자 상미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하경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싼 음식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혼식이었을까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랑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중년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하객 명단에는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랑님,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그 할머니 아시는 분 아니었나요?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았는데,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어요. 연애가 끝나갈 무렵 하경과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축하와 함께 부조금 봉투를 전달했죠. 신부 측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제 측은 상대적으로 얇았습니다. 상미 여사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도연 씨, 부모님 일찍 여의고 자수성가했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앞으로는 우리 하경이한테 부족함 없게 해줘야 해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해야죠. 우리 집안 사위가 됐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사위가 아니라 그들 집안에 편입된 하인 같은 존재였던 거죠. 밖으로 나와 하경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하경 씨는 괜찮아요? 당신 가족들이 날 무시하는 거. 하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도연 씨가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저를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말하자 하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 도연 씨, 우린 어른이에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노부인도 이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갔겠죠. 저는 문득 그 보따리 속 떡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그 떡들이 지금쯤 쓰레기통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의문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라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하경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신혼여행 준비해야죠. 엄마가 특급 호텔 예약해놨대요. 네, 그래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축 처졌어요. 완벽해 보였던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무언가 잘못된 어긋난 시작이었습니다.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경의 대학 선배라는 성악가가 무대에 올랐어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다고 했죠. 웅장한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테너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죽이고 그 노래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야 했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전화가 맴돌았거든요. 곧 만나게 될 거라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축가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웨딩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무거운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성악가의 고음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게 도착한 하객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죠. 그는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순간 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꽉 쥐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하경의 전 남편 선우였던 거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맞아, 하경이 전 남편이야. 왜 여기 온 거야?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상미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딸 결혼식을 망치려고? 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듯 담담한 톤이었죠. 성악가는 당황해서 노래를 멈췄고 피아니스트도 손을 거뒀습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선우에게 쏠렸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가 가까이 올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미터, 2미터, 1미터. 그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봤어요. 깊고 어두운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기억 같은 것들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불타는 건물, 매캐한 연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연기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 그가 절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의 그 느낌, 그 온도, 그 숨소리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제 무릎이 저절로 꺾였어요. 은희님,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은희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신랑이 왜 저러는 거야? 은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어?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경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도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 화려한 결혼식도 대기업 이사라는 직함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여긴 당신의 결혼식장이잖아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저를 안아 올렸던 그 손과 똑같은 온도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릿했지만 선우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왜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선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언젠가는 만나야 할 인연이었으니까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네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상미 여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요. 경비원, 이 사람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선우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미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랑을 구한 은인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하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도연 씨를 구했다고? 말도 안 돼. 선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0년 전 화재 사고를 다룬 기사였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청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주민구조.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선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신부의 전 남편이 신랑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선우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 왜 절 구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선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누군가는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 대답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 전에 하경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도연 씨, 정신 차려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하경을 봤다가 다시 선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요. 선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 했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쫓겨난 그 노부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부인?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선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선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웨딩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홀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혼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그때 하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당장. 축가가 울려 퍼지는 웨딩홀 안은 화려한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부 친구가 부르는 달콤한 축가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노래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방금 들어온 그 검은 정장의 남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가슴속에서 누군가 북을 치는 것처럼 요란했어요. 손바닥에는 끈적한 땀이 배어 나왔고 입술은 바짝 마른 종이처럼 까칠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한 발짝 또 한 발짝 제게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신부석에 앉은 하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여기서도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그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갑자기 맞춰지는 것처럼요.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불과 3미터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의 공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축가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두드렸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짙은 눈썹, 그리고 왼쪽 볼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 하나. 그 흉터를 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알 수 없는 확신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제 자취방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시커먼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저를 누군가 안아들었죠. 그때의 그 팔, 그 온도,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제 다리가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실로 조종하는 것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반응했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음악도 멈췄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그에게 쏠려 있었죠.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을 이렇게 제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경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온 겁니까? 그녀의 고함이 웨딩홀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 괜찮다고, 곧 병원에 도착한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그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요.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경 씨 전 남편 맞지? 근데 신랑이 왜 절을 하는 거야? 뭐야,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하경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선우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경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러요.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와 하경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약속은 이제 의미 없어요.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하경의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죠. 그는 그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당신을 병원에서 간호하던 어떤 분이 제게 남긴 겁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필체였죠. 신부 측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결혼식 망치려고 조작한 거 아니야? 그 말에 하경의 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걸로 우리 딸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예요. 경비 불러요, 당장. 하지만 저는 그런 소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봉투 속 편지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살짝 찢어져 있었죠. 그리고 거기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청년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당신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에서 번쩍했습니다. 이 필체 분명 어디선가 봤어요. 대학 시절 매달 받았던 장학금 봉투에 적혀 있던 주소, 그리고 가끔 함께 들어있던 짧은 편지들. 그 글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제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웨딩홀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둘러쌌고 누군가는 계속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때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쓴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웨딩홀의 소음 속에서도 그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축하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웨딩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를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이 제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고작 축하하러 왔다는 말뿐이라니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하경의 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탕하는 소리가 웨딩홀을 울렸고 샴페인 잔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완전히 망신이네요. 전 남편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독이 묻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제 결혼식이 한순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하경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선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장한 얼굴 위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스카라가 살짝 번진 눈가가 검게 얼룩져 있었죠. 선우 씨, 제발 그냥 가주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하경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이 폭로될까봐 겁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선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마치 단단한 돌처럼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제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날이라서요. 그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언젠가 마주해야 할 날?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을까요? 왜 제 결혼식이어야 했을까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벌통을 건드린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 두 사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신랑이 은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은인이 신부 전 남편이라니.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그런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덩치가 큰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술에 취한 듯 붉었습니다. 그가 선우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신 뭐야? 남의 결혼식 와서 이런 쇼를 하는 게 재밌어? 돈이라도 원하는 거야? 선우는 그 남자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자가 주춤하며 한 발 물러났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어요. 편지의 글씨가 점점 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선우가 이걸 10년이나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 정말 10년 전 것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5년 3월 15일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은 겁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화재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날이었죠. 3일 동안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은인이 떠난 뒤였습니다. 하경의 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가짜 편지 하나 들고 와서 우리 딸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값비싼 한복 자락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진주 목걸이가 덜그럭거렸어요. 그녀의 손이 올라가더니 선우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선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정면을 바라봤을 뿐이죠. 어머님, 하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와 하경의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경의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은인? 그래서 뭐요? 은인이면 남의 결혼식을 망쳐도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은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가 여기 왔는지, 무엇을 전하려는지 알아야 했어요. 선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또 꺼냈습니다. 이번엔 작은 사진이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흑백 사진이었죠. 그는 그것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수수한 얼굴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죠.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그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결혼식장 입구에서 쫓겨난 그 노부인. 초라한 차림의 그 할머니. 그녀의 얼굴과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눈매와 입가의 주름이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아니,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쫓겨난 그분입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어요. 웨딩홀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 은인의 은인을 그것도 모르고 쫓아낸 겁니다. 하객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이제는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한 시선들이었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민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제 결혼식이, 제 인생이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웨딩홀의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가 가까이 올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봉투는 더 낡았어요. 모서리가 헤어지고 누런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그의 얼굴에도 감정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10년 전 당신을 간호하던 분이 저에게 직접 건넨 겁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필체였어요. 동그랗고 부드러운 글씨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획, 그리고 특유의 리듬감.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도착하던 장학금 봉투들, 그때마다 함께 들어있던 짧은 편지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죠. 그 편지들의 글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펼쳐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 청년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아들과 다름없는 아이예요. 언젠가 당신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과 다름없다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경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가짜 편지 하나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조작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녀의 말에 신부 측 하객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의심의 시선들이 선우를 향했어요.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또 누군가는 경멸 섞인 눈빛을 보냈죠. 사기꾼 아니야?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정말 치사하네. 그런 말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히 서 있을 뿐이었죠. 마치 이 모든 비난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아래쪽에 적힌 날짜를 발견했어요. 2015년 3월 18일. 제가 의식을 되찾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간호사가 말했었죠. 어떤 할머니가 매일 병실을 찾아왔다고,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고요.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후원자, 병원에서 절 간호해준 사람, 그리고 오늘 아침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노부인. 모두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순간 오늘 아침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부인이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던 모습, 경비원에게 막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못 본 척 지나쳤던 그 순간까지요.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의 은인을 제 손으로 내쫓은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친아들처럼 여기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부러움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 그 할머니가 맞는 거예요?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떠들던 하객들도 입을 다물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살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제 친아들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아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저를 후원했을까요? 왜 저를 아들처럼 여겼을까요? 선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확연히 떨렸습니다. 그분의 친아들은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우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하던 그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20살에 입양되어 외국으로 갔다가 30이 넘어서야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말을 이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웨딩홀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경은 입을 손으로 가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선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해 보였던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후원하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 대신 다른 아들을 키우듯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부끄러움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어요. 제가 외면했던 그 노부인이 선우의 어머니였다니. 제 은인을 구해준 사람의 어머니였다니. 그럼 우리가... 제 말이 떨렸습니다. 선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요. 우린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형제나 다름없죠. 한 명은 피로 이어진 친아들, 한 명은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 형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이 알고 보니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던 겁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나요? 하경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럼 아침에 쫓아낸 그 할머니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선우의 어머니를 그리고 제 은인을 문전박대한 겁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니,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체면이 뭐라고, 남의 시선이 뭐라고 평생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까? 선우가 한 발짝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어요. 투명한 물방울이 웨딩홀의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더니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은 오늘 아침 이곳에서 쫓겨난 그 노부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웨딩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에어컨 소리마저 사라진 듯 했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꽉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침의 광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노부인,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 그리고 경비원에게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보삽까지요. 그때 그 할머니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던 떨리는 입술, 그리고 제가 외면했을 때 보였던 그 쓸쓸한 뒷모습, 모든 게 칼날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어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제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장학 후원자이자 당신의 생명을 구한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선우의 친어머니가 저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쫓아냈다는 거죠. 제 손으로, 제 선택으로요. 하경의 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값비싼 한복이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방금까지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충격과 죄책감만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진짜였어? 그 할머니가 은인이었다고? 신랑이 은인을 쫓아낸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제 양심의 소리였어요. 체면 때문에, 겉모습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은인을 외면한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선우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수첩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도현.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5월.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달 장학금을 보낸 날짜들이었죠.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매번 성적표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셨고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우의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지켜봐 주셨다니,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다니. 그런데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아낸 겁니다. 어머니는 친아들인 저를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학생들을 후원하신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 키우는 것처럼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것 같았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이름과 함께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해 보인다. 시험 잘 봤다고 한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결혼한다고 한다. 그 할머니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며 적은 기록들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가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짓밟은 거예요. 초라한 차림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하경이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 밑단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려 볼에 검은 자국을 남겼죠. 도연 씨,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하경의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요. 선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결혼하고 이혼한 것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뵀거든요. 작년에야 겨우 만났습니다. 작년.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선우가 어머니를 찾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할머니는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날 화재 사건 얘기를 하자 그제야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선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날 제가 구한 청년이 자신이 후원하는 학생이었다고. 그래서 더 특별한 인연이라고. 두 아들이 서로를 구한 거라고요. 두 아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희를 모두 아들로 여기셨던 거예요. 피로 이어진 아들과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웨딩홀이 정막에 빠졌어요. 하객들도 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이 극적인 진실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웨딩홀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그 할머니께 드려야 할 절을 이제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우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할 때처럼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선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쫓겨나신 후로 어디로 가셨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선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저 선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호텔 로비에 있다. 너라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쫓겨나고도 아직 거기 계셨다니. 저희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다니.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선우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는 사람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웨딩홀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4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죠. 선우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20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전 늘 빈 구멍을 느꼈어요. 왜 버려졌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에 시달렸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보낸 그 긴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선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입양 서류였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종이에는 영어로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죠. 그는 그것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35이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되고 결혼도 했다가 실패하고 그제야 뿌리를 찾고 싶어졌어요. 하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웨딩드레스에 눈물 자국이 점점 번져갔어요. 그들의 이혼에도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던 거겠죠. 선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도저히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는 게 저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셨대요.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 미친 듯이 일하셨대요.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셨고 나중엔 제약회사까지 세우셨죠. 모든 게 저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어요. 제약회사. 그 말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을 때 후원단체가 어떤 제약회사의 재단이었던 기억이 났어요. 설마 그것도 그 할머니가 세운 회사였던 걸까요? 선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를 찾을 수 없었대요. 입양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처럼요. 저 대신 그 두 글자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할머니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 저를 아들처럼 여기고 후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아낸 겁니다. 작년에 겨우 어머니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늙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30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헤맸고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던 거죠.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선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작년에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선우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선우도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 화재 사고 때 제가 구한 청년이 본인이 후원하는 학생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운명을 믿게 됐습니다. 운명.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오늘 당신의 결혼식에 꼭 오고 싶어 하셨어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그래서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말 아들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라한 차림이라는 이유로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로 그분을 내쫓은 겁니다. 하경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움켜쥔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와 있었죠. 우리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오만했던 그녀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선우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하경 씨와 이혼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다는 제 마음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라한 과거는 묻어두라고만 했죠. 하경이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경의 사과에도 선우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 호칭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어진 형제였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선우가 앞장섰고 저는 그를 따랐습니다. 하경도 드레스 자락을 끌며 따라왔고 하객들도 하나둘 일어나 우리를 따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절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판의 불빛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그 할머니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다리는 납덩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욱 작아 보였고 하얀 머리카락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죠.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번져나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요. 양복 바지가 바닥에 닿았고 무릎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고생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를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신다니.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요. 선우가 다가와서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친아들과 마음의 아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우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이렇게 만났잖아. 우리 두 아들이 함께 있잖아. 두 아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저희를 모두 아들로 여기고 계셨어요. 혈연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던 거죠. 하경과 그녀의 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하경의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값비싼 한복이 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참회가 묻어났습니다. 하경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지만 그녀도 상관하지 않았죠. 저도 죄송합니다. 선우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경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하경의 손을 잡으셨어요. 다들 일어나요. 오늘은 축하할 날이잖아.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호텔 직원들조차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금반지 2개와 손수 지은 베갯잎 한 쌍이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어요. 이건 내가 준비한 결혼 선물이야. 비싸진 않지만 마음을 담았어. 할머니가 금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반지는 낡았지만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껴두신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쓰던 거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남편분의 유품을 주신다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베갯니대는 학과 소나무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놓은 자수였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몇 달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수놓은 거야.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라는 의미를 담았지. 하경이 베갯니들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도 이 선물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낀 것 같았어요. 마스카라가 완전히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경의 말에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귀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 순간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감동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과 선우의 손을 잡고 꼭 쥐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진짜 형제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형제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 선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쳤어요. 정말로 우리는 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 작지 않은 제약회사야.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운영해주면 좋겠는데. 제약회사. 제가 짐작했던 게 맞았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장학재단의 설립자였던 거죠. 선우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믿을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너희 둘이라면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야.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길 바라. 가족처럼.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할머니는 회사도 직원들도 모두 가족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셨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하경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대접하면 안 될까요? 제대로 사죄도 하고 싶고.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어려워. 가족.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요. 저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드렸습니다. 선우가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우리는 천천히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는 하경과 그녀의 어머니가 따라왔고 하객들도 줄지어 따라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고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다시 푸르게 돋아났어요. 그 사이 저희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저와 선우는 어김없이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일렁였고 멀리 보이는 산은 연두색 옷을 입고 있었죠.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하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죠. 임신 7개월째였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안아보실 손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떡 만들어 놓으셨겠죠? 하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손맛에 완전히 반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드신 인절미는 그 어떤 유명 떡집보다 맛있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담장, 기와지붕, 그리고 골목길을 오가는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 저희도 이 마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왔구나. 하경이도 왔네. 어머니가 하경의 불룩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어요.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하경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늘 긴장했던 하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을 법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계란말이, 잡채, 불고기,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모든 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선우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아들들 오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던 친아들과 마음으로 키운 아들이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식사 후에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린 선우의 사진들이었죠. 첫 돌 사진, 100일 사진, 그리고 4살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까지. 이게 선우 100일 사진이야. 참 예쁘게 생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 다른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번엔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첫 출근 날,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찍힌 사진들.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며 찍으신 거였죠. 이건 내가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사진 속 제 모습은 젊고 패기 넘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회사도 성공시키시고 수많은 학생들을 후원하시고. 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그게 뭐 대단해.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를요. 그 모든 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텃밭에 심은 상추를 뜯으시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와 선우도 따라 나가 일손을 도왔어요.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이번 주에 회사 이사회가 있어요. 어머니도 참석하셔야 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회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난 여기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래.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두 아들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와 선우는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선우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담당했고 저는 경영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내며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재단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부모를 잃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어요. 형, 다음 달에 장학생들 면접이 있는데 같이 볼래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형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형제가 된 것 같았죠. 그래, 같이 보자.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한이 풀린 듯한 편안함이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 저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보따리를 싸주셨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각종 반찬들.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죠. 어머니, 너무 많아요. 다 못 먹어요. 하경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더 싸주려 하셨어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해. 애기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에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선우도 어머니를 안았고 하경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 운전 조심하고. 어머니가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백미러에 작게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차 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어요. 선우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서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우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 어머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죠. 떡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저는 그날의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호텔도 수백 명의 하객도 아닌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형의 따뜻한 미소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재벌가의 사위가 되고 거대 기업의 대표가 된 지금이 행복하냐고. 저는 그저 웃으며 답합니다. 진짜 행복은 매달 첫째 주 시골집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떡을 빚을 때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진심이 피보다 더 진한 법입니다. 우리 셋은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제시도